안녕하십니까. 세방TV 방장, 부동산계 유재성, 복쌤 유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사업법, 박살내기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하든 아니면 또 내가 임대인이 돼서 투자를 하건 또 아니면 내가 부동산 쪽에 종사를 하고 있건 사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는 꼭 알아야 될 텐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치면은 뭐가 뜨죠, 거기에. 자, 법률정보라고 해서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거, 사실 이제 법이라는 건 법제처에 있죠. 법제처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 네이버에서 좀 띄워놓은 건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클릭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은 위에 파란 글씨로 몇 개 있죠. 위에, 제일 위에 보면, 거기에 보면 3단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3단 비교. 이 3단 비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법을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 그냥 본법에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대통령령 같은 이런 령에 있고, 또 령에 없는 것들이 규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법이라는 거는 법, 그 다음에 그 법을 좀 더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통 령에 있고, 이 령에 대해서 또 위임을 하죠, 규칙으로. 자, 이렇게 법과 령과 규칙, 이 세 개를 다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놓은 걸 보고 우리가 3단 비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도 보통 이게 3단 비교로 된 이렇게 법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3단 비교를 클릭합니다. 네, 3단 비교를 클릭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법이라고 하고, 옆에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라고 있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규칙은 없죠. 보통 규칙은 그 관계 부처, 그러니까 장관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규칙은 없고,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 같은 거 보면 국민생활 안녕 이런 거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적용 범위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합산해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일부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이런 거죠. 자, 내가 상가 안에다가 내가 집을 꾸며놨어. 근데 그걸 지금 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더더구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에 포함이 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조. 자, 이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냥 그 집에 계속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권리. 실질적인 권리죠.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누가 경매를 받았어. 근데 그 집을 딴 사람한테 임대를 놔줘야 되는데 집을 안 비켜줘. 자, 근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대항력이라는 권리로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 대항력에는 확정일자가 빠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죠. 자,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우리가 보통 등기 없는 걸 얘기하죠. 등기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등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라는 건 그런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내 짐을 옮겨놨다든지 비밀번호를 알았다든지 그 집을 실제로 거주해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자, 근데 주민등록을 마친 때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입신고를 한 때. 결국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만 하면 그날부터는 내가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앞에 있는 권리보다 후순위 쪽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집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번 시간에 자연인하고 법인 말씀드렸죠. 자, 근데 법인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한국토지공사법, 한국주택공사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요런 것들이 뭐 법인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거기 이제 그 3조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그렇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내가 그 기숙사로 사용할 때 요럴 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쭉 뭐 3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려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조에 3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집에서 다 이제 살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도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을 비우는 순간 주택의 인도 내가 실제 거주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법원에다가 소위 말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그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3조의 4 늘 중요한 거죠. 3조의 4 여기 이제 딱 나와 있죠. 우리가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효력이 생기는 거는 딱 3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게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한 날짜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3가지를 다 완성한 날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실제 주택에 거주한 거는 만약에 4월 1일인데 4월 3일 날 했어. 그럼 4월 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사도 하고 뭐도 다 했어. 근데 확정일자를 일주일 있다 받았어. 그럼 일주일 있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다 완성이 된 그날부터 생긴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임차권 소멸하는 거 당연하고요. 자, 뭐 확정일자 뭐 임대 정보 제공 뭐 이런 건 우리하고 큰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중요한 거 임대차 기간이죠. 자, 4조에 보면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한 거는 무조건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간주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전세계약서, 1년짜리 월세계약서 썼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자, 1년으로 정해놓으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없어. 임차인이 나 그냥 2년 살래요. 그럼 무조건 2년 살게 해줘야 돼. 자, 근데 임차인은 1년으로 해놨다, 6개월로 해놨다 그러면 나는 그냥 6개월만 사고 나갈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럼 줘야 돼.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계약의 갱신이죠. 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7개월째 얘기를 했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부터 한 달까지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내가 만약에
그 계약 기간이 7월 30일, 7월 1일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죠? 1월 2일, 2월 1일까지는 얘기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작년 12월에, 너 그냥 그만 살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의미가 없습니다. 6개월부터, 그렇죠? 6개월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1개월 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임대인이 뭐 너 나갔으면 좋겠다, 계약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임차인이 얘기하면 뭐 그거는 그렇죠. 이건 임대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을 안 하면 무조건 계약이 갱신이 되는데, 그것은 보증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에 계약했던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된다는, 보증금이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또 2년.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유일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묵시적 갱신의 해지라는 게 6조의 2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어. 2년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그렇죠?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묵시적 갱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임대인들, 혹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달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있어라 마라.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서 임차인은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살다가 나 그냥 나갈래. 그럼 무조건 3개월 안에 빼줘야 되네. 그러면 내가 중개 보수도 내야 되지, 보증금도 내줘야 되지.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경우에는 그렇다. 자, 그런데 모든 임차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 보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의무를, 그러니까 자, 월세를 2달 동안 밀린 애들이 있어. 월세를 2달 동안 밀린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월세가 2달 밀렸다 그러면 차임이 2달 밀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사실 뭐 내가 만약에 세입자다라고 하면 월세를 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임대인이다, 집주인이다라고 하면 월세가 2달이 밀린 사람한테는 너는 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거 있죠. 자,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20분의 1, 그러니까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는 주택임대차 사업자를 낸 사람의 5%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차 사업자를 낸 사람의 5%는 말 그대로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을 못 올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재계약을 할 때는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20분의 1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차임하고 이제 그 전세, 그거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금 여기에는 법령에 보면 산정률은 지금 그 3.5%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35만 원이 되겠죠. 요렇게 지금 3.5%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라는 게 지금 그 보증금 좀 일정에게 보호라는 8조에 있는데요. 자,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는 3,7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데는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앞에 있는
뭐 저기 은행에 저당권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이거죠. 내가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령에 보면 10조의 2항 같은 경우에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은 한 집 한 집이니까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가구 주택은 한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이 10억짜리다. 그러면 이 10억의 절반 5억이죠. 자, 만약에 10억짜리가 6억에 낙찰이 됐어. 그러면 3억이죠. 3억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다 합쳐놓은 게 5억이 넘어. 근데 주택가에 경매 받은 게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최우선 변제라고 해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주택,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원룸이 20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 새 들어있는 사람이 2명이야. 2명이 넘어. 3명, 4명, 5명, 이렇게 20명, 이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안분배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채권처럼.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얘기죠. 원래는 뭐 거기서 확정일자 따지고 못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그 경매 낙찰 금액 2분의 1 안에서 해준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령 11조에 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연계를 하시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 안에서는요, 내가 보증금이든 전세든 뭐가 됐든 간에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내인 사람들에게만 얼마?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3,700만 원 받을 수가 없어요. 1억 1천만 원이다.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500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내가 3,7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다 보장받는 게 아니라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거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억이고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여기까지. 자, 뭐 나머지 밑에 뭐 위원회 구성 우리가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겠고요.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사든 또는 내가 투자를 하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